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21대 정치권에 국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예상했죠. 네. 오세훈 후보 유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협상의 내용도 보면 뭐 형식적으로 보면 반반 주고받은 느낌이 나지만 날짜나 이런 걸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유리하게 됐죠. 예, 그렇죠. 휴일을 피해 갔고요. 일부러 전략이었죠. 그렇죠. 오세훈 후보의. 그래서 이제 가급적 하루 이틀 더 끌어서 평일로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 그리고 이런 어떤 단일화 조사를 하면 두 사람의 후보 지지율이 팽팽할 때는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올 것을. 네. 그럼 아무래도 조직력이 오세훈 후보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막판 변수는 안철수 후보가 배수진을 좀 치고 조금 시간을 더 끌더라도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본인하고 단일화를 안 하면 본선에서 필패이기 때문에 좀 더 협상에서 얻어내는 그런 전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집요하게 했어야 하는데 투표 당일날만 각을 좀 세워서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전달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 전략도 실패했고 초기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우세했는데 네. 단일화 카드를 먼저 꺼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단일화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꺼내지 안 했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애걸복걸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지지도로 본다면 그러면서 통 크게 단일화를 수용하는 안철수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주도권을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한 두 달 전부터 단일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도 샜고 주도권도 빼앗겼고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머릿속에서 그려졌던 그 그림이 현실화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평론가. 대체로 동의가 되는 대목이에요. 예? 이 전형적인 안철수 후보의 이제 약점, 뒷심이 약했다. 예. 뒷심이 약한 경우가 계속 나타났는데 이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 체력이 보강되지 않았다. 예, 그것도 뭐 사실은 대선을 향해 달리다가 서울시장으로 급선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당 자체가 조직적인 지원이 되지 못했다. 이걸 아쉬움은 있죠. 지금 2016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그 국민의당이 아니잖아요. 예. 이 비례정당 국민의당 의석 3석의 이제 국민의당인데 역시 조직적인 한계고 개인기로 돌파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단일화 협상이 그렇죠. 마무리가 됐어요. 지난주에 이 코너에서 여론조사 25일 전까지는 협상을 네네네. 계속할 거라고 두 분 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고 지리한 삿바 싸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여론조사에 들어갔고요. 네네, 주말 결과도 사이에.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말 그게- 사이에 합의된 게 조금 저는 의외로 빠르게 합의가 됐다. 예? 토요일에는 되게 좀 해프닝이 벌어졌잖아요. 동시에 양보했는데 협상은 타결되지 않는. 근데 안철수 이상한. 후보 측에서 예를 들면 단일화가 좀 지연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금도 그렇고 조직력도 약하다 그렇죠. 보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런 25일 전에. 압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 전술에 있어서 밀렸다. 패가 다 읽혀진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점을 집중 공략했고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조금 의외였던 게 어제 오전 10시에 여론조사가 합의하에 이제 시작이 됐고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1600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물어봐서 합산하는 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건 저녁에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응답이 뜨거웠다는 거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네.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변이 없었고 차이도 좀 예상대로 났다는 됐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쭉 본다면
오늘 여러 가지 얘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세훈 후보, 또 이제 단일화에 어쨌든 이번에 승복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나왔지만 김종인의 승리다. 저는 김종인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로 그동안 보세요. 국민의힘 안팎의 원로들이 김종인 사퇴하라. 이게 뭐냐. 또 당 내부에서도 김종인을 흔들었는데 예. 누구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면 자당의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타당의 후보를 밀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딱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임무의 90%를 완수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서울시장 승리가 그러니까 되겠죠. 김종인의 승리 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안철수로 상징되는 제3지대 이른바 제3회 정당 3지대 이 3지대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맞아요. 안철수 후보에 줄을 섰던 사람들 한 번도 좀 어려운 좌절하게 쪽박을 되는, 좀 차는 좌절했죠. 그런 것이 반복돼서 차기 대선에서도 저는 결국 3지대가 출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출연하더라도 뭐 국민의힘 쪽에 합치던가 민주당 땅에 합치던가 결국 그렇게 가지 독자적으로 3지대가 끝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자,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이제 대표라고 해야죠. 윤석열 등 야권이 이제 모여서 범야권 통합해야 이 메시지를 던졌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뭐 그거야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그냥 던지는 건데. 근데 네. 앞으로 그럼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앞날은 어떻게 보세요? 좀 암울합니다. 왜 암울하냐면 이게 오세훈 후보가 사퇴 후보가 됐고 네. 안철수 후보가 승이 되면 이게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보십시오.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거나 후보가 되면 자기는 조건부로 그렇죠, 자기 그렇죠.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얘기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호기롭게 입당은 없다. 기호 2번으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 4번으로 가야 승리한다까지의 고집은 이 안철수 후보에게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요. 후보의 경쟁력이 강력하고 그러니까 다른 야당 후보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조직력은 국민의힘이 강하고 그럼 이게 결합되는 게 화학적 결합이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인물이 없다. 사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인물이 없다 그랬어요. 예. 안철수에 대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영입하라. 근데 입당 제한이 무산되고 연대 방식으로 넘어가자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은 첫 만남에서 입당하시오? 입당 못합니다. 4번으로 치릅니다. 2번 안 됩니다. 나오면서 다시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갔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네. 이 고집이 먹혀서 오세훈 후보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 4명의 내부 경선 추려서 이제 본선 주자 하나 뽑을 때 그때 이 자리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좀 유리해 보였는데 오세훈 후보가 저걸 뒤집네? 그러고 다소 의외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탄력을 쭉 받은 거예요. 오세훈은. 자, 그 결과 지금 안철수를 이제 눌렀고 안철수 후보는 합당도 지키겠다. 연대도 하겠다. 선거도 지원하겠다. 근데 문제는 애초에 합당은 국민의힘 반응이 안 좋았어요. 예. 합당하겠습니다. 단일화를 이룬 합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 였어요. 첫 반응이. 네. 그래서 이거는 안철수 대표의 지금 아직은 메아리가 없습니다. 저는 합당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과 힘을 합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흡수되는 전격적으로 거죠. 쉽게 선거 말하면. 이후에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서 제3지대에서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힘을 합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후자의 경우에 안철수의 어떤 흔히 말하는 인기, 정치적 상징성, 중량감 이런 부분들이 과거만큼 힘이 세진 않거든요.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를 꼭 껴안고 가야 하느냐? 만약에 대선 네. 뛰어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거처럼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합친다면 결국 안철수 대표의 미래는 정치적 미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유력 후보가 네. 만약에 대선 가도에서 이탈을 한다, 뭐 검증이든 네. 뭐든 이탈을 한다 했을 때 스페어로서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 누구지?라고 했을 때 안철수,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예.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정도의 위치로 좀 격화된 거 아니냐? 냉철히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페어는 너무 격하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아직도 저기 꿈을 꾸시는 분이니까 네. 조성빈님께서 안 후보 캠프 실패 아닌가 합니다. 계속 김종인 위원장한테 끌려가는 이미지였어요. 네, 네. 하여튼 오세훈 후보 대단합니다. 언더독이었는데 다 따라잡았습니다. 자,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는 박영선, 오세훈 대 박영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네. 오세훈 후보가 단연 앞서 달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앞서고 있는 게 분명한데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지난주 후반 주말경에 치러진 조사나 여론조사나 금주 초에 치러졌던 그러니까 공중파 3사의 여론조사나 뭐 JTBC도 발표하던데 주초에 이런 조사는 조금은 민심이 왜곡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게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언제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나오면 적극적으로 보수층들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여권의 대통령 지지율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지지율 하락할 수밖에 없고 박영선 후보 지지율 하락할 수밖에 없고 야권 후보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 이재명과의 격차도 굉장히 크게 벌어진 최근의 조사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보수 쪽이 상승세가 분명하고 격차는 있어 보여요. 저는 한 10% 정도의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뭐 20% 막 이렇게 된 거는 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좀 또 진보층 일각에서는 샤이 진보 최근에 이제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LH 뭐 여러 가지 국면에서 그래서 좀 숨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런 정도의 격차 아까 얘기했던 10% 정도의 정도? 격차 느낌인데 이건 뭐 조사가 좀 더 나와봐야겠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또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또 강하게 갈수 있죠. 드라이브를 걸 건데 그렇죠. 이제부터 또 언론 지형은 또 바뀝니다. 당장 이제 오늘만 해도 박영선 후보가 방송 기자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든 방송사가 이제 오세훈 한번 박영선 한번 이렇게 같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동안에는 범야권 쪽 단일화 때문에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거의 온 지면을 다 장식했어요. 기사를.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지. 양쪽 하나씩 다뤄줘야 하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이제 둘이 이제 비교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나 정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격차는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인물 대결, 정책 대결. 지금 이제 야권은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거고 여권은 정책과 인물 대결로 좀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야권의 기세가 센 건 분명합니다. 최일 평론가님. 뭐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박 대표의 이 분석에 저는 적극 공감이에요. 네. 이제 격차가 얼마냐? 도대체 한 자릿수 퍼센트 포인트가 날 거냐? 정말 한 10% 포인트 내외 날 거냐? 이건 감이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감이 총기 네. 필요하죠. 자, 근데 어쨌든 열세인 건 분명하고 저는 격차 있는 열세다 이렇게 네. 봐요. 물론 지금 현재 나타난 것처럼 20% 포인트 가까이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보는 진보대로, 여당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그동안은 단일화 누가 되나 하고 지켜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 이제 결정이 됐어요. 장수가. 그럼 우리 쪽으로 이제 총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야 보수 진보 이제 총공세 총결집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링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핵심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아주 돌발적인 뭐 이제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빅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2주 내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치 일정상. 2주일 동안 그럼 2주 딱 남았는데 하나예요. 어떤 변수가? TV 토론회요. TV 토론회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가 진검승부거든요. 양자가 만나서 서로 상대의 상처와 하점을 찌르고 그다음에 상대로부터 날아오는 칼을 내가 맞고 그다음에 나의 정견을 발표하고 그리고 다 상대의 정책을 듣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외로운 싸움이다. 특히 박영선 후보는 지금 이 박영선 후보는 조금 억울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진 일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야. LH 사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권 심판론은 이게 중앙 정치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에 대한 드라이브인데 지금 광역지자체장 후보로 나온 입장에서는 이걸 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본인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최종 병기 활에 나오는 명대사인데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부딪히는 것이다. 몸으로 부딪히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본인이 칼을 휘둘러 볼 수 있는 전장은 TV 토론이 글래디에이터의 검투사들이 싸우는 격전장이 될 선거 거라. 때마다 네. TV 토론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했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TV 토론 나왔었지 않습니까? 나왔죠. 그런데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또 그리고 자 단일화 때도 TV 토론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지 큰 영향이 한 번 했죠, 한 네, 번. 네, 네. 있었나 이런 생각. 네. 이번에는 본선은 다릅니까? 본선에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맞아요. 할 거라고 알고 선관위 있는데, 기준. 예, 선관위 기준은 영향이 있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이제 야권 쪽이 워낙 이제 기세도 좋고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다 이겼다 흔히 얘기해서 이런 어떤 약간의 이제 오만한 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하다 보면 캠페인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마치 이제 문재인 정권이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역대 최악의 정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여권 지지층에 이번에 좀 실망돼서 투표도 안 하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자극되죠. 네. 그래서 이거 너무한데라고 하면 또 싸움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변수는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그 가장 이 두 후보 검증에 가장 중요한 기사로 나옵니다. 내곡동 땅 특혜냐 아니면 도쿄 아파트냐.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건이 후보한테 아킬레스건으로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내곡동 땅이 조금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양쪽 후보 다 깔끔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네. 자신이 있다고 둘 다 얘기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는 몇 가지 이야기에서 언론에서 팩트 체크한 것과 좀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요. 있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명칭이 잘못돼 있어요.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라고 하는데 처가 땅은 옛날 얘기고요. 네. 본인도 부인. 인정했지만 70년대 상속이 끝나서 네. 배우자의 땅인데 네. 본인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2000년, 2007년에 했기 때문에 이건 본인 가족의 땅이죠. 땅, 본인 네. 땅입니다. 네. 근데 왜 지금 전 언론에서 오세훈 처가 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유권이 넘어온 지는 네. 수십 년, 뭐 10여 년 된 거거든요. 예. 최소한. 예. 상속받은 때로 하면 진짜 수십 년 됐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표현들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이 오세훈 후보가 해명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찰했다는 얘기가 오늘 또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잘 보시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파기환송된 게 뭐냐?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 때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검사 사칭한 적 없다. 네. 이건 TV 토론이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시간 제한에 촉박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네. 지사하고 또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지. 계속해서 얘기했죠. 자, 여러 번 그런데,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확인하면 그 엄중한 공직선거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자신 있게 적극 부인을 한 게 여러 차례 되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른 대목들을 어떻게 선거 마지막까지 이걸 해결하고 갈 건지가 지금 퀘션이 있고. 저는 내곡동 이슈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선거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 또 나오고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세훈 후보가 끊으려면 사과할 일은 정확히 사과하고 본인이 기억이 안 나서 과도하게 대응했던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약간의 오해 소지는 있었다는 정도로 하지만 흑색선전 뭐 이런 등등으로 맞아요. 민주당 쪽에서 이것을 마치 대단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인다 맞아요.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간다면 이건 끝까지 갈 수밖에 근데 없다. 이 요 사안은. 태도는 이건 좀 이제 또 다른 쪽이지만 부산시장 선거에 임하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박형준 후보도 비슷해요. LCT 딸의 이제 어떤 입시 거기는요, 비리 의혹. 격차가 좀 줄었어요. 그 전에 비하면. 아 그래요? 네, 그 전에는 더 컸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김영춘 후보와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격차가 조금 더 줄었거든요. 그 얘기는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여야 모든 후보들이 공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불리한 이슈 제기를 네거티브라고 흔히 규정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대목은 검증이거든요. 자질과 시민적 차원의 검증인데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되고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쪽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배우자가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네. 자, 이거 문제제기. 이건 원래 처음에 그 박형준 후보의 LCT 때문에 대마도 뷰냐라고 민주당에서 공세했던 것에 대해서 야스쿠니 뷰. 야스쿠니 뷰 아니냐? 당신 배우자는 도쿄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 의원들 고소했어요. 근데 이게 사찰 때문에 국내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배우자가 네. 망명 가듯이 MB 시절에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해명에 변호사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을 바로잡으면서 인정한 거죠. 오히려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네, 확인해 줬죠. 왜냐하면 사찰이 없었고 아니, 사찰당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내사당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3월 30일 이후에 이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31일 날 잔금이 최종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등기가 넘어가죠. 네, 박영선 후보 측의 해명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처리가 됐는데 잔금 지급 일자가 네네네. 최종적으로 3월 31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로 이 문제는 좀 일단락.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왜 보유하고 있느냐. 근데 이미 올 2월에 그것은 처분했다. 박영선 후보. 그런데 재산 목록에 들어있는데 그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신고해서 그렇다. 그럼 정말 판 게 마냐 그러고 이게 또 국민의힘에 이런 거 꼼꼼해요. 등기를 떼본 거야. 근데 아직도 당신네 명의로 돼 있는데 네. 처분 안 됐는데 그랬더니 계약은 명확히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고 잔금 지급이 안 끝나서 아직 명의가 넘어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저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3월 30일자로 잔금 받으면 이건 계약되는 종료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서만 그럼 계약서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계약서 있다는 거예요. 네. 공개할 박 후보 겁니다 아마 그거는. 공개하면 클리어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계약서 잔금 우리가 또 쳐다봐야 되겠네요. 아, 자, 복잡하죠. 5521님께서 내곡 땅이건 처가 땅이건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일본은 영 그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네. 8834님께서는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이 부산에 부산이 서울에 영향을 미칠까요? 상호간에 서울이 부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않은데 부산 선거가 약간 서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조금 있는데 약간 좀 성격이 두 선거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왜냐하면 부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산을 살릴 수 있는 조류의 마지막 기회다. 네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돼 있기 때문에 부산의 위기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경제나 지역을 살릴 적임자가 누구냐 이 부분도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고민하는 요소예요. 네. 거기에 이제 가덕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얹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증 공방이 세게 붙은 거고요. 사실. 부산에서 검증 공방이 더 거세지 않습니까? 거세죠. 여기는 정말 진짜 너무 많은 의혹들이 지금 박경진 지금 한 후보에 쏟아지고 있어요. 5가지, 4가지. 네, 왜냐하면 5가지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사찰 네. 의혹도 있고 네. 처음 시작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는 전면 부인 입장일 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해명이 없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 중에 하나 당장 오늘 인터뷰가 터져 나왔는데 네. 홍대 미대 전 교수였던 네. 김모 네. 씨가 네. 지금 100%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녀가 찾아왔고 시험을 치렀고 그다음에 이 어머니가 울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 학교 근처를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나 그 배우자나 따님이 직접 연락해서 공개해달라 시험 친 적이 있냐 하면 전산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1분도 안 걸리죠. 네네네. 금방 찾죠.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게 두 주 버티긴 쉽지 않은 사안이라 누가 봐도 그렇게 진위가 알려진다면 드러나야 사람들 그렇게 됩니다. 당장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일이 크냐 작냐 하는 건 부산 유권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일인데 항상 이런 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거짓말을 했느냐로 이제 일이 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저는 TV 토론이 중요하다. 남은 이제 2주 기간. 네. 근데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더 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자책골이에요. 자책골. 아하. 지금까지의 선거에서는 선거 직전에 항상 1위를 달리거나 유리한 후보가 자기 스텝이 꼬여서 엎어져서 실패한 경우가 제일 많아요. 상대 후보가 뭐 유해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진영 내에 자기의 실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딸이 얘기했을 때 네. 고모 후보가 지금 몰락하는 과정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네. 예. 내 딸아 하고 외쳤는데 이거 코미디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자책골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럴까요? 그 자책골 말고는 다른 변수는 뭘까요?
저희한테 1분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산은 그 박형준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근데 예를 들면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제 답변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LCT 입시 비리 그리고 국회 레스토랑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지인에게 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찰 의혹. 불법 사찰. 사찰, 개입. 그다음에 뭐 친인척 특혜 채용 뭐 이런 네. 얘기들 또 의혹도 제기됐었죠. 또 LCT는 본인 아파트가 있고 또 자녀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구입했느냐 이 부분이 아직 해명이 그렇죠. 안 돼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서민 후보 맞느냐 이건 이제 정서적인 거지만 맞습니다. 과연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털고 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계약이냐 음. 특혜냐 혹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판가름 그래서 해야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선거 끝나고도 문제가 될 수 계속 있다. 그 송사가 걸릴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물론 박형준 후보 쪽도 걸었고요.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네. 근데 입시 문제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될 수 있죠. 부산, 서울 더 치열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보름 앞두고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 아우 참.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798님께서 여야 모두 추하게